8월 23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5% 올랐고 S&P 500은 0.81%, 나스닥은 1.19% 상승했습니다. 전 섹터가 오른 가운데 테크놀로지와 유틸리티, 자유소비재가 1% 안팎 상승했습니다.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시장은 반등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번 주 26일부터 있을 잭슨홀 미팅을 향해 있었습니다. 유가는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WTI가 배럴당 2.6% 하락했고 7거래일 연속 떨어져서 배럴당 61.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255%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4원 더 올라서 117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13% 내려서 93.47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NH투자증권 리서치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 밴드로 3020에서 3180을 예상하며 관심 업종으로는 은행과 유통업종 내 편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리포트는 주식 전략, 채권 전략, 대체 투자, 산업기업, 해외 주식까지 해서 총 10개가 되겠고요. 주식 전략입니다. 글로벌 ETF 9호로 발표하겠습니다. 하재석 연구원입니다. 네, 글로벌 ETF 9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ETF 시장 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은 테마 ETF의 성장인데요. 작년 7월호 ETF 보고서에서 저희가 이 테마 ETF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미국 테마 ETF 중심으로 점검을 했었고요. 국내 테마 ETF는 그 당시에는 유의미한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확대와 함께 이 급격한 산업 변화로 기존의 긱스 기준의 섹터 ETF가 담아낼 수 없는 다양한 테마를 투자할 수 있는 ETF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글로벌 펀드 정보 서비스 업체 모닝스타의 분류에 의한 미국 테마 ETF 순자산 총액은 약 1,630억 달러 규모고요. 이는 미국 상장 주식형 ETF의 약 4%를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국내 테마 ETF는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7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고 이는 국내 ETF, 주식형 ETF 순자산 총액 대비해서 약 14%, 미국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테마는 전기차 2차 전지 테마 ETF고 중국 전기차 2차 전지 테마 ETF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조 원에 달하는 순자산 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엄청난 이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기술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기존의 섹터 ETF를 급격히 대체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투자에 있어서 좀 유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이 장기적인 유망 테마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구조적인 어떤 성장이 담보되는 테마가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이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에는 주가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담보되는 테마라고 할지라도 이 단기에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다소 이 주가가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는 글로벌에서는 이 글로벌 로봇 테마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국내 테마 ETF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급격히 상승한 2차 전지 테마에 이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 콘텐츠 테마 ETF가 유망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는 이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지는 않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AMD나 퀄컴, 브로드컴 혹은 이 반도체 장비주에 해당하는 ASML 이런 종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혹시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분께서는 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하반기 자산 배분 전망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과 유럽, 즉 선진국 주식 추천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존 주식 ETF 그리고 미국 주식 중에서는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모멘텀 그리고 로봇 테마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 밖에 대체 투자 쪽에서 미국 리츠와 원자재 관련된 BDI 지수라든지 그리고 국내 ETF 말씀드린 콘텐츠 ETF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지수 흐름을 보면 뭐 중국 쪽도 약하고 물론 뭐 저희도 약하지만 특히 뭐 홍콩 같은 경우는 또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는 좀 크게 하락한 상황인데 이 지역별로 봤을 때 좀 특별한 지역을 투자하는 ETF의 순자산 총액이 좀 의미 있게 좀 감소한 쪽이 있나요? 지금 최근에 국내 주식의 외국인 매도를 뭐 일부 지역 ETF의 매도세와 연계를 시켜서 좀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과거에 좀 보면은 사실 이머징 마켓 대표 지수 추종하는 ETF에서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 국내나 이 아시아 EM 쪽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과 대체로 좀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머징 마켓 ETF 자금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7월까지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이머징 마켓이나 혹은 관련된 ETF의 자금 유출입으로 외국인 수급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말씀드리면 중국도 사실은 중국 ETF의 자금은 그렇게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는 다소 자금이 유출되었는데 전체적인 MSCI 차이나라든지 이런 ETF에서는 크게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ETF는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시장이어서 단기적인 어떤 외국인 수급과 좀 매칭시키기가 최근에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좀 맞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픽스드 인컴 위클리 발표합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8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6대4 정도로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보고 있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가 이번 달 금리 인상의 시사를 한 건 분명 사실인데요. 당시에 시장이 조금 놀랐던 부분이 4단계 거리두기 격상됐던 첫 주였기 때문에 분명히 뭐 코로나와 관련된 불확실성 언급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총재가 7월에 코로나 별거 없을 거다 뭐 이런 뉘앙스의 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의 근거를 좀 찾아보면 금통위 직전에 질병관리청이 향후 코로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기본 시나리오와 확산 억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아마도 금통위 내부적으로는 확산 억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논의가 진행됐을 거다라고 보고요. 다만 실제 결과를 보면 억제 시나리오는 안 됐고 기본 시나리오보다도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 될 거라 다들 보고 있다가 깜짝 동결을 한 이유도 결국 코로나 확산 때문이었다라고 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금통위의 금리 인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희는 여전히 10월 금리 인상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경기 모멘텀이 꺾이는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라는 게 더 핵심인 것 같다라고 보고요. 통계청의 경기 순환 시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국내 경제 사이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연초에 그 10개 대표 지수 중에 8개가 회복 상승, 2개가 둔화 하강 국면이었고요. 지금은 7개가 회복 상승, 3개가 둔화 하강 국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월과 8월 중에 광공업 생산, 소매 판매액도 둔화 국면으로 이동할 거로 보기 때문에 2달 안에 회복 상승이 5개, 둔화 하강이 5개, 연초 8대 2에서 5대 2로 넘어가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여기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때 경기는 좀 더 꺾일 수 있다. 그러면 경기를 반영하는 장기 금리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3년, 10년 스프레드가 50bp까지 오니까 좀 가격 부담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장단기가 가격 부담이 된다는 건 단기가 높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반영된 단기금리가 너무 높은 것이지 장기금리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주에 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올해 테이퍼링 이야기가 있어서 잭슨홀 관련된 우려가 있으신데요. 근본 잭슨홀 심포지엄 주제 자체가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그 중에서 파월 의장의 전망, 파월 의장 코멘트 주제도 경제 전망입니다. 작년에 평균 물가 목표제가 도입됐던 그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주제 자체가 통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번 잭슨홀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을 거다. 저희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언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테이퍼링 공식화 자체는 2013년에 없던 내용입니다. 핵심은 9월 정도가 되면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연준의 전망을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9월 전후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을 때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테이퍼링이 공식화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질 거로 보기 때문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성장률 전망도 좀 하향되는 그 모습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실물 경기 영향까지도 생각해 보면 조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뭐 일단 최근에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IB들도 미국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요. 실제로 그것들이 선반영돼서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기 긴축에 대한 일부 소수 의견이 굉장히 계속 많았지만 적어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하겠다.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내년에 시작해서 뭐 6, 7개월 안에 끝내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저는 보고 있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와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감안하면 뭐 내년도에 끝내서 내년도 연말에 금리 올리고 이런 수준의 흔히 말하는 소수 의견들이 힘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저희는 9월에 얘기하고 1월에 시작해서 약 1년가량 정도 천천히 테이퍼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소버린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주간 내내 그 미국채와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다가 1.24까지 하락했고요. 주 후반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우려가 이제 다가오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주간 전체적으로는 소폭 하락된 채 마감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금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이거 9월 FOMC까지 이거를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의견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 금리가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한편에서는 델타 변이와 이제 경기 피크아웃 논쟁이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어쨌든 테이퍼링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계속 힘겨루기를 지금 당분간 특히 이번 주 잭슨홀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두 가지 힘 겨루기를 당분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도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가 물가 부담으로 지금 한 4년 만에 시장 금리가 10%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남미 쪽은 물가 상승 압력 계속되면서 시장 금리 오르고 있고 러시아하고 인도에서는 물가가 좀 피크아웃 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요 피크아웃 이후에 후반 연말에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싶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렇게 차별화되는 신흥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발표하겠습니다. 홍지환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한 주간 글로벌 리츠 지수 마이너스 0.86으로 좀 빠졌고요. 델타 변이 확산과 이제 미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국가별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못 올라오고 있는 프랑스 리츠가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한국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도 좀 하락을 했고요. 섹터별로 보시면 호텔과 리테일이 좀 부진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좀 금리 민감도가 높은 특수용과 산업용 또 주거용 리츠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데이터 센터 리츠가 많이 올랐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이 데이터 센터 향 매출 증가율이 좀 잘 나오면서 좀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 주보 통해서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2분기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지금 임플리케이션은 총 4개고요. 첫 번째로는 좀 차트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 1번부터 봐주시면요.
지금 거래액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액이 코로나 직후 2분기부터 지금 3분기, 4분기 좀 부진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회복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륙별로 보셨을 때 미국의 거래액이 한 3배 가량 늘어나면서 회복을 주도를 했고, 또 그 안에서는 아파트와 물류센터 부동산의 투자가 급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거래 활동이 좀 활발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지수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 1.5% 올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8% 가까이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온 이러한 부동산 가격들이 빠질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으신데, 사실 지금 집행되지 않은 사모펀드의 투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림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그림 4번 보시면 지금 2011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투자금이 올라오면서 지금 2,300억 달러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CBR이나 GIC, 블랙스톤 같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존의 오피스나 리테일 부동산에서 최근에는 물류센터, 헬스케어, 주거용 이런 부분에 좀 부동산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는 확대 의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물 부동산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싼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 전략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원자재 음식료 산업인데요. 황병진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원자재 음식료 콜라보레이션 보고서고요. 제목은 농산물 피크아웃, 음식료 바텀 아웃이라고 하는 보고서고요. 먼저 원자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아마 최근까지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3대 곡물이라고 하면 옥수수, 대두, 소맥을 들 수가 있는데 옥수수 가격 그리고 소맥 가격은 각각 전년 저점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하락 반전을 했고요. 소맥 같은 경우에도 부셰일당 7달러 선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5월을 정점으로 해서 좀 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재차 하반기 들어와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그플레이션 그런 걱정들 자체가 상당히 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농산물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1년 동안 농산물 섹터의 강세를 이끌어왔던 부분이 농산물 공급 측 영향 변수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공급 측 영향 변수가 날씨 변수와 외환 변수로 일단 보게 된다면 라니냐의 발생과 달러 약세가 맞물리면서 농산물 섹터의 강세가 지속이 되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라니냐가 소멸됐고요. 달러 지수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 자체가 장기적으로 좀 높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는 이미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피크아웃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유일하게 3분기까지 추가적인 강세 시도가 가능한 농산물, 특히 곡물은 소맥 가격으로 보는데 소맥 역시 9월 달부터 미국 겨울밀이 파종이 되면서 결국은 신곡 생산에 대한 확대 전망 자체가 반영돼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대 곡물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은 이미 피크아웃해서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음식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물의 음식료 기업의 원재료로 쓰이다 보니 곡물 가격 상승 자체는 원가 상승 부담이라는 악재입니다. 세부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원재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50% 이상으로 그 영향도 상당합니다. 앞에 원자재에서 설명했듯 국제 곡물 선물 가격 지수는 2분기를 피크로 조정받기 시작했고 음식료 기업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식품과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 지수는 올해 연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그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3분기에서 4분기로 가는 시점에서는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음식료 기업의 영향은 먼저 사료와 소재 기업들이 받게 되는데요. 상반기까지는 물량 할인과 리베이트 할인 축소로만 대응해왔는데 최근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오는 시점에 가격 인상이 단행되었고 이는 가공식품 업체들에게 본격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가공식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올해 2분기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라면까지 인상되면서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그동안 해외 성장에만 저희가 관심을 두었었는데 이제는 내수의 회복 또는 이제 내수가 뒷받침되는 실적 성장에 주목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 인상이 중요한 것은 소재 산업의 경우 가수요로 오른 가격은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정상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가공식품 업체들의 경우는 한 번 오른 가격은 하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 레버리지 확대가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료는 성장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도 출하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고 최근 가정 내 식품 소비 트렌드 고착화로 이러한 추세가 더 강화되는 기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 상승에 Q 상승도 최근에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최근에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확대는 보다 부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여러 산업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음식료 산업은 오히려 3분기를 끝으로 전년도 역기적 부담이 마무리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가격은 올랐고 판매량도 이전 대비 레벨업되었고 원재료는 4분기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역기적 부담도 소멸되기 때문에 2분기를 가장 최저점으로 내년까지 편안한 실적 개선 전망됩니다. 이 중에서 음식료 기업 오리온과 CJ 제일제당 중심의 투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리온은 제조원가율 상승이 7월부터 소멸되었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 단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논리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이제 바이오 부문 실적 하락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이신 비중이 70%였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제품 구조를 갖고 있고 지금부터는 식품이 실적을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과도한 우려로 지금 PER 9배까지 하락해서 너무 싸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가 매수 추천드립니다. 농심도 오리온과 같은 논리로서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롯데칠성도 선제적 가격 인상 그리고 제품 다각화 효과로 실적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 가격이나 이런 원재료 가격이 기업들이 이익에 미치는 그 시간이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뭐 원재료의 레깅 효과를 그래야 되나? 그 시기는 얼마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 이제 곡물을 살 때 뭐 장기 공급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또 스팟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입하는 형태는 좀 주로 어떤 형태인가요? 네, 보통 이제 기업마다 그리고 산업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레깅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투입 원가나 그리고 수입 그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에서 모두 다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거를 수입해오는 그런 계약 구조도 조금 다릅니다. 기업별로. 예를 들어서 주류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연초에 계약한 단가가 쭉 1년 동안 이어지고 1년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요. 지금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보통 말씀드렸던 구조로 보이지만 최근에 이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소재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1년으로 계약을 하는 이런 가공식품 업체들도 중간에 가격을 올리고 그런 계약 단가를 조정하는 경우들을 보통 가져가게 됩니다. 네, 최근에 그 바이오 부분의 스팟 가격 동향은 어떤지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오 부분 하면요. 저희가 보통 보고 있는 거는 라이신하고 뭐 트립토판, 뭐 스레오닌, 뭐 메티오닌과 같은 이제 주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스팟 가격의 흐름들을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라이신하고 트립토판 이런 주요 스팟 가격은 보통 이제 중국 쪽 가격은 3월을 고점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옥수수하고 그리고 대두의 그런 가격 흐름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스팟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제당은 이 바이오 쪽에서 나이신하고 트립토판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고,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팟 가격과 그리고 계약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팟 가격 2015년에서 17년 오는 사이에 역사적 저점을 찍었을 때도 이익이 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구조 개선과 그리고 이런 시장의 지배력, 그리고 이런 자체적인 또 제품 포트폴리오의 차이 때문에 과거에 그런 라이신이 50% 이상이었을 때의 구조와는 확연히 다른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황유식 연구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 GM이 그 순수 전기차 볼트 73,000대 배터리 모듈을 교체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또 이제 69,000대 대상으로 결함이 있는 차량에 한해서 일부 배터리 모듈을 교체하기로 발표를 한 데 이어서 대상을 좀 크게 좀 확대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GM 볼트의 대다수의 배터리 교체를 이제 교체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트도 이제 볼트 EV 판매를 이제 무기한 중단한다라고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그 배터리 교체 모듈 교체 비용이 한 1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이전에 69,000대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18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2조 1천억 가량이 지금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금 GM이 이 리콜 비용을 그 LG 측에 좀 요구할 계획이라고 이제 보도가 좀 된 부분이 좀 더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 좀 오랜 시간이지만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좀 분배를 하겠다라는 거에서 좀 모듈 배터리 교체를 좀 요구를 하겠다라고 좀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화재 원인에 대해서 같이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비용 분담률이 좀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현대차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나 EV에 대해서 모듈 교체 그 합의를 좀 했었고요. 당시 교체 비용은 총 1조 300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가 약 6대 4 비중으로 분담하기로 했다라고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사례는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화재 원인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분담 비율은 크게 좀 바뀔 수가 있고요. 회사 측에서도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그 비용을 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2분기에 요 볼트 리콜 관련 충당금을 한 900억 원 가량 좀 반영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제 리콜 비용이 최종 합의된 이후에는 회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반영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IPO가 지금 계획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 그 리콜이 이제 IPO 일정에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은 좀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최종 합의가 있어야지 이게 좀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 언제 합의가 될지 요거는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GM 볼트 리콜이 LG 에너지 솔루션 IPO 일정의 지연 가능성으로도 좀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최근에 리콜뿐만 아니라 LG화학의 영업 상황까지 고려해서 주가 간단히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화학과 그 2차 전지로 좀 나눠서 좀 봐야 좀 될 것 같은데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 커머더티 화학들과 마찬가지로 상고하저 지금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좀 보였는데요. 하반기에는 다소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은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락 속도가 조금 좀 둔화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상고하죠. 그대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이게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2차 전지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그리고
수주잔고나 출하량, 그 영업이익 규모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번 이제 GM볼트가 지금 뭐 리콜 대상을 확대하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좀 주춤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이게 그 국내에서의 이제 합의와 이제 그 GM과의 합의 진행 과정은 좀 다르게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진행 과정은 향후 좀 더 지켜봐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에너지솔루션의 이제 IPO가 이제 하반기에 4분기쯤으로 뭐 잡혀 있는데 뭐 그 주가 측면의 어떤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결국 사실 지금 주가는 이제 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PO 이전에는 이제 수급적 측면에서 좀 불리하겠지만 IPO 이후에는 재차 그 에너지솔루션의 이 본 가치를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좀 강세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뭐 지금 사실 이제 GM볼트의 이제 리콜이 뭐 하나의 좀 변수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IPO 일정에 좀 지연 가능성도 뭐 한번 좀 고려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중신증권입니다. 조철군 연구원입니다. 네, 당사 추천 기업인 중신증권이 상반기 허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트레이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매출액 고성장에 힘입어서 상반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1%, 36.7% 증가했습니다. 2분기만 놓고 보면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5%, 47.3% 증가했고요. 1분기와 비교하면은 모두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금융 판매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고요. 상반기 IPO 주간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228% 급증했습니다. 이에도 고객자산 운용 부문이 매출액이 69.4% 증가했고 이자 수익도 187% 증가하는 등 모든 트레이딩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에서 이제 급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좀 정부의 규제 우려로 인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내에서는 증권주에 대한 투자 논리가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시장 전반의 거래액 증감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 정치가 흔들리고 있을 때 정부의 정책 수혜 업종인 증권주에 자금이 쏠리는 모습도 관측이 되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증권기업들이 자산관리 사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자금이 주식시장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한 자산관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사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실적 고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항서의학 발표하겠습니다. 장재영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당사 NH 해외 주식 6만 종목에 포함된 중국 대표 항암제 개발 기업이 항서의학의 2분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성장이 그쳤고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 감소해 2010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익을 기록했습니다. 동사의 신약 및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해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었는데요. 이는 2020년 말 중국 국가의료보험 리스트에 편입된 블록버스터 신약 캄렐리주맙이 올 3월 1일 의료보험 등재의약품의 약가 협상 결과 기존 대비 85% 인하했고 중국 지역별 의료보험 약가 적용 시기가 달라 판매량까지 영향을 받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중국 국가의약품 공동구매 리스트에 등재된 동사 6개 의약품이 전년 하반기 대비 57%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판매 비용, 연구개발 비용, 재무 비용이 전년 대비 각각 11%, 20%, 71% 증가하여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의료보험 리스트 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협상과 국가의약품 공동구매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약가 인하에 따른 이익률 하락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동사의 단기 주가 조정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 총 240건 이상의 임상을 진행 중이며 그중 해외 임상을 23건을 진행 중인데요. 동사는 총 136명의 해외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했고 매출액의 19.4%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향후 임상시험 성과에 따라 동사 파이프라인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동사에 대해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외 기업 자료 중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